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충청권에는 낮부터 시작된 비가 강한 바람과 함께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최대 180mm가 넘는 장대비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서천 장안급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밤 늦은 시간까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은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고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좀 전 시간에는 항구에서 강한 비바람이 부는 현장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내륙 쪽으로 4km 정도 들어온 상황인데 강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고 몸을 가만히 가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을 시작으로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내륙인 충북으로 확대되면서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충남 홍성과 서산 등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보령 삽시도에 한때 시간당 25mm, 공주 유구와 예산 원효봉에는 시간당 15.5mm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충남에선 이번 장마로 산책로 17곳, 둔치주차장 2곳 등 모두 24곳이 통제됐습니다. 또 충남도와 각 시군에선 47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로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기준 충남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73건인데 대부분 나무 제거와 간판 흔들림 정도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충남 부여에선 밤사이 큰 비가 예고되면서 오후 6시 반부터 백제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방류 전엔 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남부에는 밤사이 강한 장맛비가 내리면서 총 강수량이 최대 180mm에 달하겠고 충남 북부에도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출입 자제, 축대 붕괴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쏟아진 비에 서울 시내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답답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입니다. 네, 지금 그곳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까까지 비가 잦아들었다가 또 다시 비가 더 내리고 그리고 다시 비가 잦아드는 이런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이 우산을 기울여서 앞을 막거나 또 심지어는 우산이 뒤집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퇴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말도 해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를 잡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이제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버스 잡는 것도 좀 이제 늦게 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퇴근 시간부터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신발과 옷이 젖은 건 물론 비바람이 부는 데다 인파도 몰려서 지하철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비가 오면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우산이 뒤집히면서 비에 흠뻑 젖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네, 폭우로 퇴근길 정체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때 퇴근 직후 이곳에서 강남까지 차량으로 1시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30분도 채 안 되는 등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다. 주요 시내도로 곳곳도 상황은 좋아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울 중곡동과 면목동 등 서울 동쪽에 있는 동부간선 도로는 출근 시간대 한때 도로가 통제됐고 의정부 방향으로 흐름이 느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체가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강변북로도 비가 내린 노면 탓인지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특히 한강대교 남단부터 한남대교 남단 등 도심 쪽에서 김포 방향으로 차량이 느리게 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전북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전북과 충남 남부에는 최대 18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전국 날씨 상황 이번에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은 그래도 비가 좀 잦아들었는데 바람이 문제라고요?
네, 여전히 서울에 강풍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우산이 뒤집힐 정도인데요. 오늘 종일 수도권에 강한 비를 뿌렸던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곳 청계천 산책로 출입도 통제가 해제된 상황인데요. 다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밤사이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서부와 강원 중부 내륙, 충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전북 북동부로도 확대가 됐습니다. 충청과 강원도, 전북과 경북 북부는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충남 남부와 전북에 최고 180mm 이상, 전남에 최고 150mm 이상, 경기 남부는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제주도와 부산, 울산에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상과 동해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특보 지역은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고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의 비는 차츰 그치겠지만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발령 중인 가운데 충남 부여에는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해 주시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첫 장마가 폭우를 동반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경기 북부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비 피해로 인한 신고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차도 아래를 지나던 검은색 SUV 차량이 빗물에 절반쯤 잠겼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운전자를 차 안에서 구조합니다. 새벽 5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대화동 지하차도에서 차량 한 대가 침수돼 소방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새벽 6시 10분쯤에는 인천 운서동에서 도로가 침수돼 소방이 배수 작업 등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500년 된 느티나무가 부러져 길을 막았고 아파트 단지 정문에 붙어 있던 판넬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소방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로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오후 3시 기준 비 피해로 인한 신고가 45건이 접수됐는데 서구에서 가장 많은 2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오후 3시 기준 139건의 호우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65건 접수됐는데 비교적 북서쪽에 있는 김포 지역에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경기도는 새벽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관련 부서와 시군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내륙 장마 시작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과 충청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댐의 수문이 올해 처음으로 열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내륙의 본격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하는 통제 구간도 늘었습니다.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충남 해안가. 집중호우 소식에 시민들은 혹시 수해라도 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장마비 많이 온다는데 좀 걱정돼서요. 조금 좀 덜 왔으면 좀 좋겠어요.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센 장대비에 강원 충청댐은 올해 처음으로 21개를 열고 초당 2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지역에 총 200mm의 큰 비가 예보돼 충청댐 하류의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도 수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와 취약 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과거 피해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 근처와 지하 공간 같은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될 때는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장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YTN 재난자문위원인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앞서서 취재기자들과 캐스터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잦아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강하게 내린 지역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현재 충청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서부 지역, 그다음에 전북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쪽으로 지금 가장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비구름이 있는 곳이 충남 남부 지역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가장 강한 비구름이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장마는 시작부터 이 비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호우를 좀 쏟아붓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비가 장마전선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니까 일단 장마전선이 이제 형성된 것이거든요. 이제 북상에서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당히 습하고 그 무더운 공기가 지금 그 사이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기온 차이가 크게 될 경우는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비가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1.5km 상공을 보면은 그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남서풍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강풍이 불고 우리가 이제 하층 제트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하층 제트가 불게 되면은 동중국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상당히 많은 수증기를 빠른 속도로 유입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고 또 네 번째는 지금 서해 쪽은 평년보다 해수 온도가 한 1도에서 2도가 높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을 경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피해가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남하했어요. 왜 수도권에 있는 비구름은 빨리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모델이나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오늘 밤에 사실 수도권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은 비가 올 것이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상이 빗나갔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런 전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마전선은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 있는 찬 고기압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두 고기압이 누가 더 힘이 세냐, 어떻게 이제 세력 이런 걸 다툼을 하면서 오르내리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새벽에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상당한 호우를 내리고 그 강수대가 약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대개 이 새벽이라든가 오전 중에는 장마전선이 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북쪽 찬 공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오후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에 약간 밀어 올린다고 예상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이 밤에도 비가 많이 올 거로 봤는데 예상보다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더 훨씬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밀어 내려버린 겁니다. 네. 충청 지역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청 지역 쪽으로 오히려 상당히 강한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예상한 거랑 달리 오늘 밤 사이에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충남 남부, 전북 지역 이런 지역들인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내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쪽 지역으로는 50에서 150, 많은 곳은 18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것이 전북 남부와 광주, 전남 북부 지역이죠. 이쪽은 최고 150mm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북 지역은 최고 120mm 경북 북부 지역과 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충남 남부와 대전과 그다음에 전북 북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쪽으로는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최대 18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게 뭐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내리면 괜찮은데 시간당 70mm 이런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게 문제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 피해라는 거는 결국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금방 이제 우리나라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대로 다 이제 침수가 되고 범람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극한호우라고 부르는 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라든가 지방에도 물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만약 오늘 밤 같은 경우 지금 저 최대 7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다면은 상당한 침수나 범람 피해가 예상이 되고 특히 산사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뭐 50mm 이상을 극한호우라고 부르고 또 70mm 이상 내리면은 이제 뭐 산사태 피해까지 좀 걱정해야 될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호우 강도 이렇게 숫자로만 들으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겁니까? 원래 기상청의 호우특보 기준이 시간당 20에서 3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강하게 온다. 네. 그런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도저히 이 기존에 있던 이 호우특보 기준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소위 말해 극한 호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50mm 이상, 그다음에 이제 3시간에 90mm 이상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고, 그다음에 시간당 72mm 이상이 내릴 때는 극한 호우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통상 저 비가 강하게 내리는 20-30mm가 내릴 때 이때는 굉장히 강한 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한 비.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와이퍼가 움직여지지 않고요. 우산을 써도 비를 다 맞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저지대 같은 데 물이 차기 시작하고 네네. 이런 수준이고요. 시간당 50mm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이 물동이에서 물을 퍼붓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시계도 거의 굉장히 나쁘고요.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류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저지대 같은 데도 침수가 시작이 되고요. 네. 100m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폭포 밑에 들어가 있는 정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mm 이상 내리면은 뭐 이제 몇 년 전에 그 관악구 반지하 그런 식으로 네.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밖에 산사태가 급속히 늘어난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 대비 단단히 해야 할 지역들이 제법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도 현장 연결했을 때 봤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까 저녁 시간대에도 인천대교 건너던 트럭에서 컨테이너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남고 북제연기압 배치죠. 남쪽에 고기압 있고 북쪽에 저기압 중심 있는 사이에서 전선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금 강하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예상보다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근데 남쪽에서는 지금 계속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공기 사이의 기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온 경도가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온 경도가 커지면 기압 경도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기압 경도가 커질 경우는 바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는 상층에 1.5km 상층에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고 있어요.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층에, 그러니까 아주 높은 상층이 아니죠. 저고도 상층, 하층 제트가 불게 되면은 바로 지상까지 바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쪽으로 바람이 같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수도권에 저녁 때까지 수도권 쪽으로 강풍 특보가 발령이 됐고 지금 현재 충남, 충청 지역, 다음에 전라 지역,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경남, 약간 일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돼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첫 내륙 장맛비 이렇게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 고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장마는 일단 뭐 내일 오전이면 수도권은 끝날 거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충청 지역도 내일 오후 중반이면 일단 이제 장마전선 더 내려가는데 이제 문제는 전라권 쪽까지 내려간 장마전선이 내일은 그대로 버틸 겁니다. 낮에는 좀 더 버티다가 내일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레는 이제 남해안과 제주 쪽에 장마전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장마전선은 이제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오르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중부지방으로 정체 전선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은 어차피 남쪽, 북쪽 고기압들의 세력 벼룩이니까 남쪽 고기가 좀 더 강해지면 올라오는데 일단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장마전이 다시 수도권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 기간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속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장마가 이례적으로 지금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빠르죠? 네, 제주도 같은 경우 6월 12일, 그다음에 중부지방도 오늘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6일에서 7일 정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 이제 사실은 올해 장마 예측하면서 이렇게 빨리 시작할 거로 예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에 빨리 확장을 했는데 그럼 북태평양 고기에 빨리 확장을 했으니까 빨리 장마도 일찍 끝내면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쪽에 있는 찬 공기 고기압 세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주변으로 이 장마전선이 계속 오르내릴 형태가 상당히 좀 길게 예상보다 가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장마가 일찍 시작했던 해가 있습니다. 1973년 이후에 52년 동안 일찍 시작했던 해 5번째까지 일찍 시작했던 해가 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일찍 시작했던 해가 장마가 굉장히 깁니다. 40일에서 45일 정도. 평균은 한 31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열흘에서 길게 갈 때는 보름 정도가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주도는 평년보다 좀 긴 한 7월 한 25일 전후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평균보다 한 5일 이상 늦은 7월 31일 전후에 끝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더 일찍 끝나는 게 아니네요. 보통은 일찍 시작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장마는 한 달이니까 한 달 후에는 끝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일찍 시작한 애들의 기압 배치들이 계속 북쪽과 남쪽의 세력이 서로 그냥 팽팽하게 맞선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번에 이른 장마와 태풍이 예년보다 늦게 발생한 것, 이건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장마가 발생한 이런 어떤 기후 요소라든가 태풍의 요소는 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은 서로가 다 피드백이 되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온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압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여기에 대한 좀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 이 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강하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뭐 기후 위기로 인한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단어를 만든 게 이제 겨우 2년 됐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극한호우가 좀 일상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기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것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온이 상승하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앞으로 내리면 계속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기상청에서도 이제 기존에 이런 용어 갖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극한호우를 만들었고 자, 이제 저도 예보관 생활 꽤 오래 해왔지만은 재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 통틀어서 여름철에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게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였는데 작년에 16군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상식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노멀한 수준들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에 대한 모든 개념들도 다 이제 바뀌고 이제 어떻게 보면 뉴노멀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 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세계의 많은 논문들이나 기후학자들 주장은 앞으로 점점 더 비의 양은 늘어날 것이다. 더 폭발적으로 내릴 확률이 높고 이제는 정말 뭐 500년, 1000년 만에 한번 이런 내리는 비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또 내리는 비들의 양이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이런 홍수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발렌시아, 스페인 이럴 때 내렸던 홍수를 보면 거의 하루에 1년치 강수량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인명 피해도 많았죠. 그럼요, 엄청났죠. 리비아 같은 데는 13,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가 고전적인 장마에서는 그런 정도 예상을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글쎄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10년, 20년 후에는 극한호우 개념도 이제는 약한 게 되고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까지 기후 변화가 상당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주, 부여, 청양 이런 곳들이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네. 산사태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피 요령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저 산사태 그런 그 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자체에서 선 조치를 좀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미리 저 대피를 시켜주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산사태 일어났던 지역들이 대개 이제 이런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사태 안전 지역이라고 했던 곳들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재작년에 그 예천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때 14명이 사망했을 때도 그때도 그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한 지역, 그다음에 이제 불안한 지역을 다 판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손을 대는 거예요. 산을 깎는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산은 그렇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산사태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사태 징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샘물이 나오지 않던 곳에 갑자기 샘물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라든가 나무가 갑자기 많이 흔들린다든가 뭐 땅이 흔들린다든가 이상한 땅 울림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빨리 정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피하실 때는 집안에 뭐 가스라든가 전기는 일단 다 오프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만일 때 산에 계신다면은 내려오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높은 데로 올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특히 그 경북 지역에는 몇 달 전까지 산불 피해 상황일 때는 참 비가 간절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사태가 나면은 이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미국 그 지질학회에서 그 연구한 논문자를 보니까 통상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그 다음에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80% 이상이 증가한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성 산불이 굉장히 그 올해 초에 아주 넓은 지역에 강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쪽으로는 강한 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재난자문위원인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드디어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3,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벌이며 며칠째 2,900선을 지키던 코스피.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오전 10시 45분쯤 결국 3,000선을 뚫었습니다. 이후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 덕에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48% 오른 3,021.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1년 연말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새 정부 AI 강화 기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처음 3,000을 넘은 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초. 글로벌 양적 완화 속에 돈이 증권가로 몰려 나왔고 2021년 6월엔 3,316.08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0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코스피. 지난해 AI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기에 다시 3,000을 넘보기도 했지만 연말 비상계엄 선포에 2,300대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코스피 3,000 시대를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여건들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수의 방향은 그 기대감의 현실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 소식에 하락하며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원 넘게 내린 1365.6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것과 관련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이라고 깎아내리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인데 민주당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친 게 누구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이 포함된 30.5조 원 규모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만든 졸속 추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같은 간접 지원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채를 늘리는 등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 준칙의 경계선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용 현금 살포라는 야당 공격에는 더 적극적인 공세로 맞받았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쳐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게 누구냐고 반문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릴 작정이냐고 쏘아 붙인 겁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내란 동조 정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또 야당이 대안 제시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거나 입으로만 건전재정을 외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은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추경과 관련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현 행안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현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현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대변인을 발탁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를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 대상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검증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데 민주당은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노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비교적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져버린 무책임한 정치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원내대표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오찬 회동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위한 정치 노름, 무책임한 정치 공작이라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을 날림으로 뽑을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많은 국민이 이 후보자의 편향된 안보관과 대북관을 우려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정은을 절대왕조의 군주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늘어놓던 사람이
어떻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이 달린 사안이라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본인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건 힘자랑이자 몽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위뿐만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전국 현안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담지 않았다며 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도 줄줄이 멈춰 세웠는데 공직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첫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의 내용이 없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30분 만에 검찰 간부들을 돌려보낸 뒤 다음 주에 다시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분리, 직접 수사권 배제 등 권한 분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힘 빼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선제압 차원에서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진숙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업무 보고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했다는 식의 지적이 쏟아지다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보고도 중단시켰습니다. 사흘간의 첫 업무 보고를 전 정부의 관성적 행정 처리를 비판하고 부처들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당수 부처로부터 재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한동안 이재명 정부의 군기 반장 역할을 자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특검보 6명까지 확정지으며 수사팀의 얼개를 갖췄습니다. 앞서 특검보 인선을 마친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받은 부장검사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특검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준비 기간도 다 쓰지 않고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6명의 특별검사부까지 임명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박억수, 박지영,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재 명지대 교수가 조은석 특별검사를 보좌할 예정인데 경찰 출신인 장우성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아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반영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사 51명과 경찰 31명의 파견을 요청한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에도 군 검사 등 수사 인력 지원을 요청하며 수사팀 얼개를 짜고 있습니다. 특검부 인선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나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도 인력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받은 부장검사 5명이 지원 요청 하루 만에 곧장 업무를 시작했고 정광수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남철우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28명의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부 임명을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던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국방부 방문으로 첫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까지 특검부가 모두 꾸려지면 세 특검 모두 다음 주부터는 본격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 약 30조 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이를 두고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여야 대치가 팽팽한데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답게 일단은 단박해주지는 않겠다.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번 30조 추경안은요,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추경이 필요하다. 민생이 어렵다. 우리 이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말 불씨가 꺼져가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국민의힘 당시 여당인 시절부터 요구를 했던 거라서요. 집권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들을 좀 돌보는 차원에서 좀 시작하는 거라서 야당도 손내는 이게 민생 추경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어깃장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호텔 경제학 부분들을 꺼내는 걸 보면 일단은 그렇게 이걸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민생 회복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경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지역 화폐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도 지금 추경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정권 초반부터 뭔가 금전을 국민들께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 지방선거 그 즈음에 또 이런 현금 살포가 있게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런 우려도 담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추경안 심사와 맞물려서 법사위원장 같은 원구성 문제도 지금 함께 얽혀 있어서 이게 좀 풀어낼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원구성 문제가 지금 추경보다는 더 그 여야 간의 시각차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여야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임위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전반기 상임위원장, 하반기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자리를 내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1년은 민주당이 하던 거를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거기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여야 간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삿바 싸움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는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법사위원장을 내줬다가는 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그 1년이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검해서 3특검부터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을 내줌으로써 또 예전에 아주 안 좋았던 법사위원장의 발목 잡기 그런 창구로서의 역할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원구성 합의가 이렇게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뾰족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는 거죠. 저희가 21대 국회, 그러니까 5년 전 국회 원구성할 때도 이런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그때 103석밖에 안 돼서 결론은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것을 민주당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정 운영이 그렇게 또
원활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할 텐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간단하죠.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작년에 처음 원구성할 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 논 거 그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그때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필요하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힘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저희가 야당이 됐으니까 그 논리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안 된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뭔가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면서 저희하고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절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그럼 저희한테 줄 겁니까? 그런 어떠한 언질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 부분들은 정말 12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180일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추진된 추경안입니다.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리하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도 본인들도 좋으면 받고 또 상임위를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 주라. 이러면서 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 그냥 둘을 쌍으로 발목을 잡고 추경도 이거 정치 추경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심지어 이제 힘자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의석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당의 형태만 띄어서 간다면 이게 이 상임위에 대한 배분 자체도 쉽사리 협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죠.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리한 전략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그 회동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정부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이른 만남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협치 개념을 살려서 굉장히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이제 야당 지도부까지 만난다. 대단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화의 자리가 마련이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모든 얘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정의 모양새가 이재명 행정부의 이 첫걸음에 있어서 결코 좋지 않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또 다르리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고 국회 상황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 그러한 대화의 자리에서 뭔가 또 전국에 조금 풀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 일단 그 회담 분위기를 봐야 되겠고 민주당도 계속 적어도 원내는 그렇게 저희를 압박하는 모양새, 특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건 알겠으나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새,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 꼭 유념해서 국회 운영에 임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요일에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네. 어떤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G7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고 짧은 1박 3일의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그냥 민주당 지도부 불러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거지만 정상적이라면 원래 여야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불러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불러서 이제 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뒷얘기라든지 성과,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추경도 있고요. 대통령이 또 야당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은 만났다는 자체, 만나려고 한다는 자체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봅니다. 설사 서로 간에 어떤 협상에 대한 성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 간에 조금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 돌아가서 그러면 또 다음에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요 거의 710일 빠르게 여야 지도부를 만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720일 만에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만인가 19일 만에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22일 회동에서 뭐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만남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방문을 했고요. 오늘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 넘은 것,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면서 주로 국정, 그러니까 정치와 다른 실제 이 행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육성해야 될 산업 부분, 그런 쪽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코스피가 아주 오랜만에 3,000선을 넘었잖아요.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되는데 이재명 정부 때문에 3,000이 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은 사실이죠.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쭉 해야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역경을 딛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런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당이든 민주당에서 자꾸만 너무 센 방향으로 국회 상황을 좀 경색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정부에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는 뭐 계속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역점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어떤 공약이죠.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주식 불패를 쓰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건강히 만드는 게 아니겠냐 그거고, 저는 코스피 3,000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꽤 컸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 그리고 5,000 지수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사의 책임 부분들을 의무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불확실성의 제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관심과 어떤 여러 가지 투자권이 좋아지면서 저는 지수가 좋아졌다고 보고요. 5,000까지 가면 정말 좋겠죠. 꼭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주식으로도 배당금을 가지고도 어떤 생활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참 괜찮은 발상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부가 알아서 하되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한다. 다만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저는 그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첫 만남부터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지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가족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에 이어서 규탄 대회도 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 후보자잖아요. 근데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또 해명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계속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오늘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그동안 보니까 결혼도 했고 뭐 부의금도 좀 들어왔었고 출판기념회를 2번 했다. 본인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출판기념회 몇 번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뭐 부의금 뭐 들어온 거랑 결혼 축의금 이런 거 보면은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처럼 국회의원 시절도 아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야인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 사이에 그럼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부의금이 억대가 들어왔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도 보고 봐야 하고 그 청첩장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신 걸 봤는데 축의금 안 받는다 뭐 이런 문구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석연치 않다. 또 출판 기념회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책을 어떻게
다른 분들이 사갔느냐 여기까지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현역 3선 의원이 과거에 의원실에다가 카드 결제기를 놓고 책을 뭐 강매했다 이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금액이 억을 넘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거의 뭐 8억, 뭐 7억 이렇게 빈다는 거 아니까 10억 이상 빈다 이렇게 계산도 나오는데 그런 금액이 과연 현금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출판기념회나 조의금, 뭐 축의금 이걸로 충당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2020년부터 재산 등록할 때는 그럼 왜 이거를 누락을 했느냐.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예. 첩첩산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예, 김 후보자의 해명 내용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이겠죠. 돈을 쓴 거는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돈을 번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진우 의원이 하는 게 겉핥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서류상의 어떤 공직자 재산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현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뭐 수억 원을 경조사에서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을 수 있냐? 일반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의 어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 통상적으로 경조사가 한 달에 한 300~400은 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부주가 뭐냐면 주면 받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치 활동만 낭인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년에서 20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다 따졌을 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아는 바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유명하지 않은 정치인들도요. 경조사에 수억씩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본인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이 현금 부분들을 지금 다 소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은 22일까지가 자료 제출 기한이거든요. 아마 22일 날 자료 제출 기한에 맞춰서 아마 본인의 그 어떤 소득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할 것이고 현금 부분도 뭐 이제 축의금, 부의금, 그다음 출판기념회 이런 금액들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지출을 하잖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벌었는데 13억을 썼고 8억이 비었기 때문에 이 돈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돈이 있어서 썼죠. 그러니까 재산 신고가 2억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제기했던 측에서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지금 현금 6억 재산 등록 누락이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하고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처럼 현금 들어온 대로 다 썼다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추징금 6억 남은 거 낸 것도 납부한 것도 그럼 현금으로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명이 돼야 되고 방금 전에 저 정도 정치인이면은 경조사비로 한 달에 300~400만 원 나간다. 그럼 김민석 후보자가 1년에 그럼 한 3천, 4천, 5천 정도를 조의금, 뭐 축의금 이걸로 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건 어디서 난 금액입니까? 그 또 소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으려고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소득을 얻었길래 공식적으로 잡힌 소득은 4년 동안 5억, 쓴 돈은 10억, 근데 재산은 7억이 늘었다. 이걸 해명해야 합니다. 이걸 현금이라는 하나의 아주 편리한 장치로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하고 내가 출판기념회를 2번을 했고 결혼했고 뭐 조의금 받았다. 이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 신고 당연히 했어야 돼요. 어떻게 현금을 들어오자마자 족족 써서 몇십억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 등록을 해야죠. 그게 1년 안에 이제 딱 재산 등록할 때 직전에 그럼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 보유에 대해서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 말씀한 대로 이제 논리로 따지면 자, 다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장롱에 넣어놨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저도 출판기념회를 하면 돈이 들어오면 지출할 부분들은 지출하고 정산할 걸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관하고 쓰게 되는 게 뭐 통상적이라서 이제 단순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받으면 넣어놨다가 거기서 조금씩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은 20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한 번 더 뭐 분석할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 관리소에서 나온 공식적인 어떤 출입국 관리 기록이라면 뭐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그냥 작성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중국에 며칠 있었다. 합쳐보니까 한 27일 정도 체류한 걸로 계산이 돼요. 중국에. 그 석사를 받는 기간 동안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럼 27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은 중국 명문대학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일단 기록 자체가 정말로 중국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서류를 내시는 게 훨씬 낫고 본인이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만든 거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또 중간에 미국에서 법학 박사학위 받는 중간에 지금 석사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미심쩍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길래 박사 과정 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석사를 또 받고 이거 해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해명이 다 됐고요. 이 칭화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 주장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민망하고 헛발질한 것이다.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그 출입국 관리 기록 통으로 주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 개인 신상이죠. 사실상 출입국 기록에서 중국에 출국했던 부분들을 엑셀로 편집해서 뭐 원본은 아니지만 이 근거 자체는 출입국 기록에서 받은 건 맞습니다. 제가 주셔야죠. 그거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 저희 정리가 할 수 없고 뭐냐면 그러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칭화대와 관련된 게 아닌데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갔었던 전체의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요? 그거는 조금 과도한 그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고요. 하나만 저는 따져 묻고 싶어요. 칭화대 물어보세요. 칭화대가 중국의 제1회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 석사 학위를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주는 데가 아닙니다. 뭐 수업을 혜택했거나 논문을 쓰지 않았거나 수업을 받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는 학위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학위를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학위는 가짜다. 그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칭화대와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받았다. 이게 차라리 음모론이 낫지. 칭화대 석사 학위는 이미 존재하는 현상인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말이 되냐. 저 이런 논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뤄질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뭐 아예 뭐 총리로 지명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예, 송원석 원내대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지 그러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주진우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하면 뭐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청문회 할 거 아니냐. 그럼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김민석 의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그런 상황인 건지를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검증의 무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국무위원 임명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준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라.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역공을 하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자리가 마치 어떤 개인 신상을 터는 그런 역할로만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로부터는 결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인사청문회는 그 직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정말로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면 여야 간에 이 갈등이 깊다 보니까 그거는 별로 도드라지지 않고 도덕적인 거라든지 뭐 신변 잡기, 뭐 어떤 뭐 소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방을 받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만을 상대로 해서 주진우 의원이 좀 김민석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뭐 재산 규모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여당에서 들춰서 공격을 하는데, 이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말대로 다수의 힘으로 어떤 한 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석 많고 행정부까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인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명만 제대로 해달라. 이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근데 당사자인 김민석 후보자와 주진우 의원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네. 물론 지금 삭제된 글입니다만은 김 후보자가 주진우 법무장관으로라는 조국혁신당 논평을 공유한 게 또 시작이 됐어요. 조국혁신당 논평을 공유한 거는 뭐 맞는 거는 같은데, 굳이 지금 이제 인사청문을 앞둔, 그리고 이제 청문위원이 주진우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가 그거를 굳이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삭제를 한 것 같고요. 사실상 주진우 의원은 가만히 두면 됩니다. 나중에 그 수익과 지출, 청와대의 논문 등등등 본인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겉핥기인 게 드러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저는 사실상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국무위원을 시켜라, 총리를 시켜라, 재산을 털어라. 저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지금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공격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만히 두면 알아서 민망해지고 면목이 없어질 것이고요. 사실상 저는 최혜병 특검이 시작되면 주진우 의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800에 7070 대통령과의 경로설에 있었던 비서관 시절의 통화 내역의 장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남은 의원을 굳이 여기서 키워주지 말자. 제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됐죠.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이종석 후보자가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20년 훨씬 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자주파와 동맹파, 이 자주파라는 것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뭐 주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되는 과정,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종석 후보자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국정원장을 맡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뭐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회의를 열면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다 보니 오늘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거죠. 일단 저희의 입장은 이종석이라는 분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대통령 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기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설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한 분한테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이종석 국정원장까지 이런 식의 어떤 채택서의 불발을 위해서 아예 그냥 어깃장을 놓는다? 그럼 이게 두 명 다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그냥 묻지마 반대잖아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도 그냥 발목 잡기, 이종석 국정원장도 발목 잡기. 어떤 사유가 없구나. 그냥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식으로 국민한테 인식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민주당에게는 조금 뭐 부담감을 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국민의힘이 또 지난번에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또 새롭게 야당이 돼서 또 새로운 정부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정책 부담감에 아마 직면하지 않을까. 좀 전략을 좀 영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커스 나이트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서 충청과 전북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게 했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안팎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현황 그리고 전망 살펴봅니다. 정혜용 기자,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체전선이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의 비는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비구름 화면부터 보시면 이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동서로 길게 이어진 붉은색의 정체전선의 띠가 현재 충청 지역에서 경기 남부, 강원까지 길게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강한 비는 경기 남부에서 충남, 그리고 강원 지역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서울과 경기 북부는 해제됐고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데요. 조금 전 밤 10시 20분부터는 충남 보령과 서천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다만 바람은 여전히 강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 지역,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또 제주도 부근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기와 지붕이 날아가거나 목조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비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주변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내립니까? 네,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는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1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으로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150mm 이상의 비가 내린 수도권 지역으로도 앞으로 경기 남부 지방에는 최고 60mm 이상, 또 강원도로는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앞으로 비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심한 곳은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같은 극한 호우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남해안 부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가 내릴 때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범람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요.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의 진입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은 주말인 내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영향을 준 뒤에 일요일인 모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빗방울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임진강 상류 지역에는 물이 상당히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북한과 인접한 군남댐에 사회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임진강 상류 지역인 군남댐 인근 현재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군남댐은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빗방울이 가늘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임진강 상류 지역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군남댐 인근에는 오늘 하루 130mm가량 비가 내리면서 댐 수위도 평소보다 4m 이상 높아진 27m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군남댐보다 더 상류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평소보다 1m 이상 높아진 1.5m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곳에 내일 새벽까지 5mm 이내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군남댐은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곳은 북한 접경 지역인 만큼 북한의 강수량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진강 상류인 북한의 환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환강댐에서 방류하기 시작하면 현재 강수량으로는 9시간 이후 이곳 군남댐을 거쳐 임진강 하류로 흘러갑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환강댐 방류까지 이어진다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에서는 야영 등을 삼가야 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댐 방류에 대비해 현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비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에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고 주택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우산을 기울인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휙 하고 우산이 뒤집힙니다. 하루 종일 수도권에 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나부끼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비바람을 헤치고 가다 보니 어느새 옷은 물론 신발이며 머리며 젖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막 디비지고 옷도 밑바닥에 바지에 많이 젖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 상태였습니다. 쏟아진 비로 대중교통에 사람이 몰리면서 집에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걷는데 무릉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무릉덩이 피하느라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퇴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택시가 이제 기상 상황이 악화되었는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인천 송도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2명이 다치고 일대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강풍에 떨어진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폭우로 도로와 주택, 공장 건물이 침수됐고 경기 고양에선 지하차도에 물이 차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 피해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시청자들이 저희 YTN의 피해 제보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로 위가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도 여러 대 있는데요. 바퀴까지 물이 차올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활동을 벌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침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나무 기둥의 이 한 부분이 완전히 꺾인 채로 도로 전체를 막아버렸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45분 경기 고양시 오금동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의 한 부분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구청에서 쓰러진 부분을 잘라낸 뒤 통행을 다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트럭은 뒷바퀴가 빠진 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1톤 트럭 뒷바퀴가 빠져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오전에 내린 많은 비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배수관 노후화로 침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7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 극한 호우는 예측하기 매우 힘든 만큼 기상청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최근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만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강한 호우인 만큼 산사태, 범람, 침수 등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마철뿐 아니라 폭염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빈발하는 극한 호우를 예측하긴 더 힘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로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 지역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선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철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길의 승용차 제동거리는 마른 길보다 최대 1.8배까지 길어지기 때문에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승용차 4대와 화물차가 부딪히면서 차량 파편이 도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모두 빗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실제로 빗길 운전의 경우 마른路면에서 운전할 때보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빗길 운전 위험성을 실험했더니 차종에 상관없이 빗길 제동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는 빗길 제동거리가 마른 길의 1.8배에 달했고 화물차는 1.6배, 버스는 1.7배로 각각 제동거리가 증가했습니다.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2명, 치사율은 100건당 1.65명으로 나타났는데 맑은 날 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하면 1.3배나 높습니다.路면이 젖거나 습기 상태일 때 치사율은 100건당 1.9명으로 건조한 날보다 1.5배 더 위험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빗길에서 20% 이상 감속 운행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50% 이상 감속 운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타이어 마모도와 와이퍼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도가 낮게 되면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이어 새 타이어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행 전엔 차량 전조 등 후미 등을 점검해 상대 차량이 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첨단 산업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경부고속도로처럼 AI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치를 안내받아 자리에 서고 곧이어 AI와 로봇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나를 피사체로 쓰려고 그러겠지?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지방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AI 관련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100조 원 투자를 통한 AI 세대 3대 강국을 띄웠던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겁니다. 지방에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점들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 경제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AI 첨단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줄 거라 믿는다며 기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또 위대함이 있죠.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기용했는데 과거 남북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전문성을 높이 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보가,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영성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안전을 책임질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머지 부처 차관들도 서둘러 임명하며 내각 구성 전 최대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1,000억 달러 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사이 877억 6천만 달러에서 1,182억 3천만 달러로 34.7% 늘었습니다. 1998년 지역별 경상수지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흑자 규모입니다. 반도체 중심의 상품 수지가 1,089억 9천만 달러, 배당 수입 등 본원 소득 수지가 184억 달러로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고 서비스 수지는 71억 8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이어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국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8일째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내 수십 곳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약 120발의 정밀 유도탄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대상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핵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방어혁신연구기구 본부와 미사일 생산용 산업시설 등이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쯤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1기가 발사돼 이스라엘 남부 베에르셰바의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가와 자동차가 파손됐고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이 추가로 육로를 통해 인접국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2명과 이란 국적 가족 1명이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육로를 통해 이란을 탈출한 우리 국민과 가족은 모두 3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추구하지만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란에 직접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결정하면 포르도를 폭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f the U.S. moves to potentially strike Iran's nuclear program, the attention would be at Fordo, an underground nuclear fuel enrichment plant under 300 feet of rock. 미국이 카메네이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공격에 나서면 더 잃을 게 없는 이란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 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일대 원유 시설과
미국 군사 외교 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If America does commit, that the real risk here, which Iran has been threatening, is that it will potentially target American and other nations' military capability in the region, a lot of which within missile range of Iran. 이란 영토는 미국이 가장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의 2배, 이라크의 3배입니다. 이라크에선 8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IS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란과 전면전에 돌입하면 이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Iran has made such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ey likely have the internal infrastructure for training scientists in their own universities and so on, that I'm sure there's going to be a next generation of scientists who are going to be able to pick up that work. 미국 입장에선 이란을 공격해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체제 전복이 아니라 핵 능력 억제를 위한 것이란 확실한 선을 긋고 포르도 시설 정도만 파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과연 이란이 전쟁과 핵을 포기할지 또 이스라엘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택지와 그 결과에 대한 타장을 놓고 트럼프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따질 신문이 오는 23일 열리게 됐습니다.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도 반발하며 신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가 한상진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로 정해졌습니다.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배당되면서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직위현 재판장의 형사 25부와는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된 겁니다. 내란 특검은 사건이 배당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새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23일로 신문기일을 잡았습니다. 보석을 거부하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고 있던 김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추가 기소는 불법이라며 조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에는 신문기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두 재판부 사이에서 조특검이 요구한 대로 사건 병합 여부 판단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현재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인 만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추후 조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나아가 특검이 이미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언제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년 연속 미흡평가를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8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인 D등급을 받아 유병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증 이 관리사 분야에 있어서도 구상 채권 회수율의 이게 득점률이 역시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올해 이제 여전히 작년도와 같은 D등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13개 공공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9곳은 미흡인 D등급을,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가장 낮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4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 공공기관이 우수 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곳은 양호, 강원랜드 등 31곳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 등급별로 60에서 2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원 성과급은 25% 삭감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이 권고됩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 실사와 의의 제기, 외부 검증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 방식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자동 전환되는 광고가 이용자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운영하며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사안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최혜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검사를 특검보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보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정민영 검사가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이명헌 특검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이 추천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로 임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며 야구 팬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돈 현재 선두 한화와 7위 KT의 간격이 5경기 반차, 역대 최소로 박빙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반환점을 돈 프로야구 순위표를 요동치게 한 주인공은 디펜딩 챔피언 기아입니다. 최근 5연승을 질주하며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위에 9경기 차이가 나는 7위였지만 이번 달에 치른 16경기에서 7할에 육박하는 승률을 기록하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작전으로 한 게임 한 게임 이겨서 지금 플러스를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NC를 제외하고 9개 팀이 절반인 72경기 이상을 치른 현재 1위 하나와 7위 KT의 승차는 5경기 반. 10개 구단 체제가 갖춰진 2015년 이후 역대 최소입니다. 하나와 LG가 조금 앞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빼곡하게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5개 팀이 언제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기아 등 중위권 팀들의 저력이 만만치 않아 향후 판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오는 7, 8월 성적에 따라 가을 야구 진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정말 저희한테는 1승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1승 또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던 선수들의 복귀와 이들의 활약 여부도 한여름 승부 싸움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간보아의 6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간보아가 6이닝 동안 안타를 4개 내주고 삼진 8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막으며 삼성의 3대1로 승리했습니다. 2회 정보근이 2타점 2루타를 뽑아내며 선제 득점을 올린 롯데는 박병호에게 추격의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8회 정훈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3연승을 달린 롯데는 시즌 40승 고지를 밟으며 3위를 굳건히 지켰고 선두 한화를 2경기, 2위 LG를 1경기 반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이미 폭우가 쏟아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현재는 붉은 비구름이 지나는 충청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보령과 서천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충청과 경기 남부, 전북 서부와 경북 북동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최고 50mm, 심한 곳은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특보는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내려진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남부와 전북에 180mm 이상, 그밖에 충청 지역과 전남, 영남 내륙에 최고 10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에도 60mm 이상, 강원 중남부 지역엔 최고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 지역부터 그치겠고요. 남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